그럼 계속해서 다음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는 행복한 삶을 위한 인문과 경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7회 조우호 동문께서 또 좋은 강좌를 이어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프로필을 말씀드리자면 조우호 동문은 서울대 동문과를 졸업을 하시고 이제 7회 동문이시고 우리 고등학교 현재 덕성여대 동문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개태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독일 바이로이트 대학교 경제학부 개공교수로 계시고 한국미디어문학협회 문화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간신문 헤럴드 경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조우호 동문께 좋은 강좌 부탁드리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재경 총동 행사에서 제가 강연을 조금 할 수 있게 된 기회를 가져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동창회에는 뭐 이념과 진영과 상관없이 우리가 순수하게 모이는 장소에서 이런 인문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즐겁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은 거창하게 저 사회자님께서 해주셨는데 전 그냥 평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 정리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앞에서 좋은 예술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듣다가 조금 재미없는 사상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러나 나름대로 제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 바를 한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래 전공이 인문 전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아까 예술과 같이 그런 전공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경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사회 활동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요즘은 조금 그런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 이런 얘기를 우리 결국은 사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인문은 어떤 뭔가 하면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역할을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한때 인문 강좌가 붐을 이루어서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또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경제적인 면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둘 다가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 혹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혹은 어떤 갈등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조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재로는 강연의 소재로서는 이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역시 독일 문학에서 나온 혹은 독일의 작가들 얘기와 그다음에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경제 사상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독일에서는 경제 사상이 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인문 사상과 연관이 되는 그 얘기를 연관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독일이라면 독일 문화권을 얘기하겠습니다. 독일 문화권이란 것은 독일어를 쓰는 곳이죠. 독일어를 쓰는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문화권에서 인문 정신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긴 하나 저는 계몽성과 낭만성이 인문정신의 두 가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아까 사회자님이 소개할 때 저는 한국교태학회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순서가 돼서 제가 회장을 하지만 많은 분들의 생각과 또 그렇지 않은 생각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계몽성과 낭만성 이것은 어떻게 다른 분들의 생각과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괴테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독일 문학이나 독일어권, 독일 문화권에서는 괴테를 빠뜨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괴테는 한때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됐다가 요즘은 또 한때는 또 그렇지 않은 반대의 대상이 됐다가 요즘은 그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 괴테의 일종의 저도 하나의 팬으로서 괴테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냐,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인문 정신에 기여한 바는 아주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술과 관련해서 인문 정신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괴테는 계몽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문 사상을 조금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괴테는 사실상 괴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이런 인문 강좌를 하기 전에 얘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인문이나 이런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되게 어디로 봅니까? 뭐 네이버로 쳐보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죠? 무슨 두산백과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보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상 물론 좋은 내용도 맞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사실 있죠. 그래서 불확실한 내용들 그리고 너무나 이전에 했던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소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우리 이런 인문 강좌를 통해서 조금 더 전체적인 모습을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괴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쳐보면 내용을 보면 온라인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뭐 있습니다. 뭐 그게 괴테가 어떤 사람이다. 곧 이야기할 슐러도와 어떤 관계가 있다 하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전부 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근거가 좀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혹은 오늘 강좌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개만 잠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괴테가 계몽성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가 계몽이란 말은 계몽주의라는 말과 좀 구분은 하죠. 계몽주의는 유럽의 18세기에서 있었던 어떤 주의, 사상입니다. 지금은 그 계몽주의가 계몽성, 계몽 이런 얘기로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에 이제 계몽 이런 얘기가 논의가 논란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계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의가 아니라 어떤 계몽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계몽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계몽성이 괴테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사회적인 계몽성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몽성에도 개인적인 계몽성이 있고 사회적인 계몽이 있는데 칸트로 얘기하는 유명한 왜 그 계몽이란 무엇인가 이런 논문이 글이 있습니다. 글에 보면 칸트는 자신의 그 미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계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이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을 했죠. 사페레 아우데 뭐 라틴어로 써서 좀 있어 보이게 그렇게 썼는데 사실상은 칸트가 얘기한 것도 사회적인 계몽을 위한 기초로서의 개인 계몽입니다. 그래서 괴테가 관심을 가진 것은 항상 인간이 우리 인간 사회가 혹은 뭐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적인 계몽성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것을 이제 그 작품에도 쓰고 작품 여기 보면 파우스트라는 게 있죠. 나와 있습니다. 파우스트라는 작품은 여기 읽어보시면 뭐 그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파우스트뿐만 아니라 말년으로 갈수록 괴테는 자연 연구에 아주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연의 질서가 사회와 인간의 질서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 그 관계를 탐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괴테는 이 작품 예술 작품 파우스트에 쓰고 그다음에 시에도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괴테 얘기만은 아니지만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괴테의 계몽성을 얘기할 때는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질서 있는 어떤 사회적인 법칙을 찾아내려고 그것은 자연에서 나온 거죠.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을 탐구한 바로 그 이유가 괴테에게 계몽성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이 좀 없기 때문에 저는 또 이렇게 그림이 안 나올 줄은 몰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슐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슐러 괴테는 대개 우리가 알려진 사람으로서 독일 혹은 독일 문학, 독일 예술 이렇게 하면 18세기의 대표적인 두 작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다른 것을 전공한 분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뭐 간단히 소개는 괴테와 슐러부터 먼저 저는 사실 하고 싶습니다. 슐러는 괴테보다 10살이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괴테는 1749년에서 1832년까지 살았고 슐러는 1759년에서 1805년에 사는 그러니까 상당히 10살 아래지만 빨리 죽었죠. 그래서 슐러는 왜 일찍 죽고 그렇다고 뭐 5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슐러는. 그러나 괴테는 83세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보면 83, 4세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느냐? 우리 주제인 행복한 삶을 보면 오래 살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만약에 오래 사는 것이 장수가 행복하다면 슐러처럼 사는 것보다 괴테처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오래 산 이유는 아마 슐러와 괴테의 성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슐러는 독일 문화에서 계몽성과 낭만성을 둘 다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낭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문학사나 문학인 연구에서는 외국 문학 연구에서는 괴테도 낭만주의 작가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슐러는 낭만성이라는 인문사상으로 볼 때 낭만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가다. 이 낭만성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이야기한 낭만성이라는 것은 아까 괴테가 얘기한 계몽성이라는 것은 사회성을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계몽성이 더 강조되고 있고 슐러는 개인적인 낭만성을 더욱더 강조한다. 저는 뭐 이렇게 일단 설명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낭만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자유의 이념입니다. 자유란 것은 개인적인 자유입니다. 개인적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소중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슐러의 작품이고 슐러의 인생의 행로였고 그것은 뭐 목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슐러의 작품을 보면 항상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유의 작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괴테와 슐러가 조금 어느 정도 한 쌍으로 이루어서 얘기할 수 있구나. 적어도 보완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뭐 충돌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계몽성과 낭만성의 어떤 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몽성에도 개인적인 계몽성, 칸트가 있죠. 그러나 사회적인 계몽성이 더욱더 저는 계몽성에서는 적어도 독일 문화권에서는 중요하다고 소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낭만성은 적어도 개인적인 낭만성이 사회적인 낭만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과 사회가 늘 같이 있는 거죠. 사회를 떠난 개인이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사회 없는 개인이 이 개인 없는 사회가 있을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두 것은 항상 보완이 돼야 되거나 적어도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서로 합쳐져야지 완성이 됩니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괴테와 슐러의 계몽성과 낭만성 얘기를 보면 계속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슐러는 낭만성을 더 강조하는 작가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슐러의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긴 하나 시간상 슐러는 여기에 적혀 있는 걸 보면 이성적 본능과 그 다음에 본성과 감각적 본성 이것을 화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지금 뭐 일단 적어놔 봤습니다. 사실상 인간에게는 본성이 두 가지죠. 이성과 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성은 감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통하는 것이죠. 이것이 화해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아까 개인과 사회처럼 이성과 감각 혹은 감성은 화해가 될 수 있어야지 혹은 합일이 된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그것을 화해해서 합일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의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의 이상인 완전한 인간 이렇게 되는 거죠. 적어도 슐러는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슐러를 연구하는 분들은 또 슐러는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이상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괴테는 자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슐러는 이 두 가지 본성, 이성적 본성과 감성적 본성의 화해를 추구했을 뿐이죠. 어떻게 보면 낭만성이 더욱더 개인적인 감성의 본능을 강조하는 낭만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단지 그것은 바로 자유와 연관이 될 뿐이죠. 될 때 그렇습니다. 슐러의 유명한 뭔가 하면 논문이 하나 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글이 다 유명하긴 하나 거기에 보면 인간의 미적 교육론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에게는 무슨 충동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 물질 충동이 있고 그 다음에 형식 충동이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 충동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감각 충동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살아갈 때 물질이 없으면 안 되죠. 즉 뭔가 하면 우리는 이 물질이란 것은 정신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물질은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혹은 수용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어떻게 그것을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다 물질에 대한 어떤 수용과 욕망은 충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성적인 본성과 연관되는 것이 바로 형식 충동입니다. 이성이란 것은 슐러가 볼 때 적어도 항상 어떤 구조화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구조를 찾아내는 거죠. 어떤 뼈대를 찾아내는 것이고 법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이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 충동과 형식 충동이 인간에게 두 개가 다 같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합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슐러가 했던 인간의 미적 교육론에 보면 유희충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희란 말은 요즘 말은 잘 안 쓰죠. 우리 순수 우리말인가요? 유희 아닌가요? 참 어쨌든 우리가 옛날에 쓰던 말입니다. 유희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플레이, 게임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어쨌든 자신이 자신의 어떤 본성들을 조절할 수 있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유해의 상태인데, 그 충동이 그것을 충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슐러는 그 유의 충동을 대단히 중요한 미적 교육, 즉 교육의 목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미적 교육을 받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가기 위한 어떤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되는 거죠.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미적인 상태에 도달해서 완전한 인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계몽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에서 나온 이성과 감성이 합일이 된 조화를 이룬 인간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조화를 이룬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이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것은 사실상 이 미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미라는 것은 뭔가 하면, 미는 아름다움이죠. 여기에서는 어쩌면 고대 그리스의 그 어떤 이상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선미 할 때 그 미입니다. 아름다움은 진리이며 또한 그것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같은 성격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의 미입니다. 아름다움.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상 그것은 진리와도 통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의 진리가 있다면 어쩌면 행복한 삶을 살아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위한다면 각자의 미가 다를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미적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적 교육은 바로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적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가 혹은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곧 하게 되죠. 결국 결론부에서 슐러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빨간 글씨로 저기에 표현되어 있는 게 자유라는 얘기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자신이 원래 되고자 했던, 인생에서 되고자 했던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유로운 존재 혹은 자유인이 되는, 예를 들어서 자유를 얻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을 개인이 자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국가가 바로 미학국가. 이건 아름다움하고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진선미의 미 이상일 뿐이죠. 그런 국가가 돼야 되고, 그 당시 국가 이상 중에 하나가 계몽적 국가입니다. 계몽적 도덕 국가입니다. 우리 계몽궁지에서 논란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계몽이란 것은 군주가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은 이렇게 뭘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집단이 뭘 해서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계몽 국가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계몽 국가의 모습도 사실 계몽이 되지 않은 어떤 사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회죠. 그러나 그것은 미학 국가를 가기 위한, 즉 개인의 자유를 실현시키는 국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뭔가 하면 전제 조건이 될 뿐이죠. 이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슐러는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는 미학 국가를, 혹은 개인의 자유가 실현되는 그런 미학 국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슐러와 괴테의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슐러는 항상 이 자유란 것은 우리의 인간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혹은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면, 괴테는 거기에서 필요한 사회적인 어떤 조건이나 법칙이나 질서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더욱더 뭔가 하면 관심을 가진 작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쳐지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괴테와 슐러는 서로 협력했습니다. 서로의 성향을 다 잘 알고, 그 성향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아마 지금 예를 들어 문학사나 역사에서는 두 사람이 같은 대단한 뭔가 하면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사진을 하나 보여줄까요? 이거는 우리 사진은 요즘 저작권 때문에 잘 하지만 과거 사진 이런 건 일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이죠. 괴테가 모습입니다. 초상화의 모습입니다. 초상화를 그릴 때는 우리 요즘
요즘 사진에 뭐 뽀샵한다 그런 거 같나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이게 화가가 잘 그려줘야 되죠. 그래야 돈이 지불이 되죠. 그래서 잘 그린 모습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우측 좌측에 있고 우측에서는 이제 그 괴테의 집에 집무실입니다. 밑에 이제 쓰는 사람은 비서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주로 받아쓰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 옆으로 가면 자기 침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괴테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바이마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슐러의 모습을 볼까요? 슐러는 이렇게 좌측에 있습니다. 슐러의 모습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초상화가 있으나 보통은 이렇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따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슐러의 집에서 자식들과 부인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슐러와 괴테는 키 크기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슐러는 아주 키가 크고 뭐 170이 넘어서 180대는 그러나 가까이 되는 그렇고 키고 괴테는 좀 작아서 160대였습니다. 그럼 뭐 어쨌든 정확한 키는 알 수는 없으나 대개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키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괴테와 슐러의 동상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상을 보면 가장 유명한 동상이 괴테와 슐러의 동상이 이제 바이마라고 가장 좌측에 있습니다. 그게 보면 바이마 국립극장의 앞에 있는 동상입니다. 가장 유명한 동상이죠. 바이마 국립극장은 국립이란 말은 이제 과거에는 바이마 공작이 다스리는 공국에서 궁정극장이었는데 지금은 그 국립극장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소위 우리 근대사에서 혹은 현대사에서 1919년 바이마 공화국이 되었죠. 독일의 바이마 공화국이 나섰는데 공화국이 처음 됐죠.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었죠. 혹은 제국에서 공화국으로 바꿨는데 그때 그 바이마 헌법을 선포한 장소가 바로 저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볼 때는 또 전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사상가와 이렇게 인문의 나라다, 철학의 나라다, 뭐 이런 시인과 철학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보통 저기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헌법을 선포할 때 그 앞에 있는 그 동상입니다. 물론 동상은 그 전에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거기에 보면 키 차이가 있습니까? 키 차이가 별로 없죠. 슐러가 원래 더 커야 되는데 괴테가 오히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졌다고 저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은 외모에 따라서 상당히 휘둘리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그 그림은 보면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인데 베를린에 보면 이제 그 슐러의 동상이 사실 어떤 작가가 갔던 예술가가 갔던 여러 지역마다 동상이 다 있는데 유명한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베를린도 한번 있죠. 베를린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베를린은 슐러가 죽기 1년 전에 1804년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한 달 아니지만 어쨌든 미만으로 방문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열렬히 환대를 받았고 슐러는 마치 국민적인 영웅처럼 그렇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뭐 요즘 말하면 연예인, 뭐 스타라는 연예인들하고 같은 그런 혹은 더욱더 국민적인 영웅으로 이렇게 뭔가 하면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우쭐해졌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 뒤에 그 건물이 바로 거기에서 자신의 작품이 연극 작품을 공연한 곳입니다. 지금은 콘서트 하우스에서 이제 그 베를린에서 베를린 콘서트 하우스, 콘서트 홀이 됐죠. 그러니까 그 음악, 오케스트라 이런 음악을 연주하는 곳인데 그것은 이제 과거 동베를린 있을 때 그때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저기서 공연을 했죠. 그래서 이름을 콘서트 하우스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저기가 그 궁정극장입니다. 프로이센에서 궁정극장인데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밤늦게까지 환호를 하고 슐러 이름을 외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슐러는 뭐 상당히 놀라는 정도로 있었죠. 그래서 그 베를린 극장 지금 콘서트 하우스 앞에 있는 베를린 그 동상입니다. 여기에 동상이고 그러니까 슐러는 1804년에 죽기 전에 무슨 그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바이마 공화국을 떠나서 내가 나라를 조금 옮겨보면 좋지 않을까. 나라라는 것은 독일의 역사를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뭐 설명할 시간보다는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공국이 다스리는 즉 공작이 다스리는 귀족이 다스리는 국가가 하나의 독립된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센이 달랐고 그다음에 바이마 공국이 또 달랐죠. 그래서 나라를 바꿔서 이제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로 갈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지위가 혹은 더 많은 물질적인 뭐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슐러는 당시에 바이마 공국에서 즉 바이마 공작으로부터 돈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한 그 400탈러 정도를 받았습니다. 1년에 400탈러. 400탈러는 저 학생들한테 혹은 뭐 주변에 강연할 때 되게 요즘 가격으로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학술적으로 하면 그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인플레를 생각해서 제가 얘기하면 보통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4천만 원이다. 저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천만 원을 공작의 주머니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것은 뭐 공작의 이제 공국의 고문 이렇게 해서 받았죠. 궁정 고문에서 받았는데 이전에는 예나대학 제가 학위를 한 예나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로 있을 때 200달러를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그 당시에는 4천만 원을 받았다가 베를린에 가니까 왕이 무슨 제안을 했는가 하면 3,000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3,000달러 3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궁정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마차도 주겠다, 뭐 관용차도 준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과연 옮길까? 자식을 위해서 뭐 저축도 해야 되니까 옮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바이마르 와서 공작이 그러면 그 얘기를 퍼뜨리니까 슐러도 역시 그 물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경제 얘기를 슐러가 그 얘기를 자랑 삼아서 편지에 썼습니다. 공작 어떻게 공작께 편지를 붙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공작이 화가 좀 났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800달러로 올려주겠다. 그래서 결국 바이마르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남아있게 돼서 베를린으로 못 옮겼죠. 프로이센으로서 만약에 옮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805년에 그러고 나서 슐러는 죽었는데 1806년에 그 프로이센과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전쟁을 하면서 프로이센이 점령을 당하죠. 그래서 아마 고통을 당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베를린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괴테의 동상인데 괴테가 태어난 곳은 프랑크푸르트죠. 프랑크푸르트 am 마인이라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그 괴테 광장에 있는 그 동상입니다. 옆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프랑크푸르트의 괴테가 태어난 생가입니다. 이건 박물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바이마와 더불어서 프랑크푸르트는 괴테에게 중요한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몇 개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몽성과 낭만성이란 것은 저는 우리 독일 문화권에서 혹은 그걸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인문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두 작가가 있습니다. 현대에 오면 20세기에 토마스 만과 헤세가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있습니다. 토마스 만, 헤세 뭐 다 알려진 작가고 한국에도 많은 팬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만은 조금 적지만 헤세 팬들이 더 많죠, 한국에서. 저도 다 모든 학교에 다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고는 있으나 어쨌든 토마스 만을 저는 적어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토마스 만은 계몽성과 낭만성 중에서 이 두 가지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작가였다. 20세기에 오면서 토마스 만은 그 20세기 작가죠. 20세기에 오면서 토마스 만은 그거에 1875년부터 1955년까지 살았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사라진 계몽성의 그 사회적인 계몽성, 어떤 괴테가 말했던 질서 이런 것들은 사라져 있죠. 그렇다고 해서 슐러가 염원했던 개인적인 낭만성, 자유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갈등을 첨예하게 느끼는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과연 양립될 수 있느냐라는 것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품으로 썼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작품 중에 되게 소설 작품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소설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의 소설, 1901년에 나온 하나의 소설을 언급하겠습니다.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장편 소설입니다. 토마스 만은 장편을 많이 써서 원고료를 많이 받으려고 했는지 장편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부유하게 살았죠. 그래서 그랬는데 장편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나온 장편, 대단히 중요한 장편, 1901년에 나온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거기에 보면 4대에 걸친 르벡 집안의 상인 집안의 몰락을 보여주고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자본가 혹은 대상인이 나왔다가 나중에 그 집안이 어떻게 몰락하느냐 이걸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성과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이런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성, 소위 말하면 인간성과 경제죠. 이것이 어떻게 현실적 충돌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이것이 어떻게 양립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항상 탐구했습니다. 그 작품에서. 그것이 이제 하나로 기울어지면 인간성, 이게 말하면 정신과 철학 뭐 여러 가지 이거죠. 이런 것들과 아니면 물질, 자본주의 경제성이라는 물질,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질 때 바로 그것은 행복한 삶이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오히려 결국 이 토마스 만의 작품에 나오는 그 가문처럼 부덴브로크 가문처럼 이게 없어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 작품을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르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이야기한 건 되게 저의 개인적인 태제를 이야기하는 뭐 장소로 원래 평소에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 얘기 아니라 자본주의의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적인 성공을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토마스 만은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네요. 다시 돌아갈까요?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시민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토니오 크레가라는 중편의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토니오라는 작가 소설가죠. 거기가 자신의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 바로 시민성에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동경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신과 차별화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을 보고 토마스만 작품에서는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민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하고, 인간성을 가지고 계속 탐구하는 사람을 보고 예술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와 예술성과 시민성을 대립시켜 놓는다. 토마스만의 작품은 보통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나 그게 예술성은 딴 게 아니고 바로 제가 얘기할 때는 이것은 바로 낭만성을 얘기합니다. 낭만성. 개인의 낭만성. 슐러가 얘기했던 그 낭만성입니다. 자유를 얘기하는 낭만성이고, 그 다음에 이 토마스만에서 시민성,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계몽성을 대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몽과 낭만 그 성향은 두 가지가 다 양립이 돼야 되는 것인데,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토마스만은 그것을 역시 보여주고 있으며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조금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정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대립되지는 않지만 바로 그것을 예술성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예술성과 시민성의 이름으로 바꿔놓고 있죠. 헤세는 이제 토마스만보다는 2살 아래입니다. 1877년에서 1962년까지 살았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살았죠. 토마스만도 나름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헤세는 더 2살 아래지만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두 사람의 구도를 괴테와 슐러의 구도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괴테와 슐러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구도는 아니나 같은 지역에 살았고 서로 전략적으로 서로 뭔가 하면 협조를 했고, 아니면 전략적으로 서로 뭔가 작품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했겠죠.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토마스만과 헤세는 그 정도는 밀접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계몽성과 낭만성의 입장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을 같이 붙여놔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헤세는 가장 대표적으로 20세기의 낭만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마지막 작가다. 후고 발이 얘기하는 데 보면 낭만성의 마지막 기사다 이렇게 했는데, 낭만주의에 그렇게 보면 사실상 낭만성을 보여주는, 개인의 낭만성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시인이다, 작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토마스만과 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합이 되거나 대비가 될 수 있죠. 헤세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한국에서 특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미안을 통해서 했죠. 그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데미안 1919년에 나온 데미안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 뭔가 하면 헤세의 작품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이 혹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우리가 영향을 받았는지, 혹은 생각하게 됐는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바로 헤세의 작품이 그렇습니다. 청춘은 아름다워 이런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시타르타니, 그 다음에 유리알 유이, 노벨상을 받은 소설이 유리알 유이라고 합니다. 그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헤세가 어떤 주에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화로운 인간입니다. 두 가지가, 즉 계몽과 낭만이 조화로울, 인간성과 시민성이, 인간성과 경제성이 조화를 이룬 인간입니다. 바로 그런 조화를 이룬 인간을 얘기하되, 그는 뭐를 얘기했는가 하면, 그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개인적인 낭만성을 더욱더 중요시하면서 그 외에 계몽성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죠. 계몽성을 낭만성을 더욱더 강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그때의 헤세의 낭만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으로의 길, Weg nach innen이라고 독일말로, 내면으로, 자신의 내면을 길을 찾아간다면 바로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순수하게 슐러로 얘기하면 자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낭만성입니다. 헤세의 수필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을 게으르게 살아라. 너무 부지런하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술가들은 좀 게으르게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어떨 때는 아주 부지런하지만 어떨 때는 아주 게으릅니다. 시민적인 입장에서 보면 게으르게 보이고, 그러나 자신의 삶의 예술 활동을 보면 치열합니다. 그게 바로 예술가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좀 게으르게 살아라 이거죠. 부지런하게 살아서 돈을 벌려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헤세는 많은 삶의 고통을 느낀 사람입니다.
자신이 3번의 결혼과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정신병적인 어떤 치료도 받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많은 고통,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반전주의자로서 비난을 받기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을 항상 느꼈던 작가로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라면 행복한 삶을 찾는데 하나의 것도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작은 아름다움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뭐 요즘 말하면 요즘 그 트렌드 말로 하면 소확행 이런 말을 하죠. 그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찾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낭만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헤세의 삶을 낭만적인 사상을 보면 뭔가 하면 그 토마스 만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충분히 협력을 했고 헤세가 얘기하는 계몽성과 낭만성이 바로 토마스만의 계몽성과 통하는 겁니다. 혹은 낭만성과 통하는 거죠. 두 사람이 결합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인문의 사상을 제가 너무 시간을 어떻게 끌었습니까? 네, 그래서 인문의 사상을 독일의 인문의 사상을 제가 계몽성과 낭만성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경제 얘기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로서 경제 얘기를 크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경제가 아까 금방 얘기했죠.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떠올릴 수 있는 경제학자는 저는 하이에크라고 생각합니다. 하이에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 찾아보시면 소위 말하면 신자유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상당히 그것은 어떤 그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사상에서는 어떤 프레임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이에크의 경제인문 사상은 저는 하이에크는 비록 그 뭔가 하면 독일이 이런 아닙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스트리아 사람이긴 하나 독일어권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하이에크 추구한 것은 경제학자 중에서도 가장 인문적인 사상을 추구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하이에크를 주목합니다. 하이에크란 것은 하이에크에서의 경제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감각적 질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센서리 어도 할 때 그 감각적 질서라는 1952년에 나온 책이죠. 거기에 책에서 보면 인간의 지식이란 것은 혹은 인간의 어떤 이성이란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감각 체계에서 왔고 그것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왔다. 문화적 진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룩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뭐 진리 혹은 뭐 이런 것들은 다 주관적인 것이죠. 그런데 집단적인 문화적 진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계몽성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이에크의 계몽성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이에크가 인문 사상은 바로 문화적 감각 질서, 이건 진화 과정,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수한 뭐 경제 이론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제가 지금 시간상 조금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나온 그 경제와 관련된 혹은 인문과 관련된 어떤 논의는 페시의 얘기를 지금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페시는 현재 이때까지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작고한 분들입니다. 근데 페시는 현재 살아있는 비교적 젊은 쪽에 속합니다. 아주 젊지는 않지만 페시는 이제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페시는 이렇게 보면 이 사람입니다. 참고 자료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하이에크의 여기 센서리 어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페시는 이 사람입니다. 페시는 독일 경제학자고 여기에 올덴부르크 대학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주로 생산과 환경이란 자기의 영역처럼 환경이니 경제, 지속 가능성 이런 말을 쓰죠. 우리 이런 말은 요즘 많이 쓰는 트렌드 용어입니다. 이 페시는 뭔가 하면 성장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말을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탈성장 경제의 모델의 대표적인 저수로 한국에서는 대표적 저수로 하지만 사실상 이 사람의 저수가 이것만 대표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합니다. 탈성장 경제라는 얘기를 하죠. 과연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여기 지속 가능한 그 페시의 얘기는 항상 자신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기는 시간상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페시의 경제라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상적인 경제의 모습은 개인적인 어떤 결단과
개인적인 어떤 실천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개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게 일하고 적게 소비하고 그 적게 일하는 만큼 소비가 뭐 예를 들어서 수입이 적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적게 소비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상적인 모습이다. 행복한 삶을 위한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패시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개인적인 결단과 상당히 어떤 관계에 있는 거죠. 개인적인 실천과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이 있죠. 패시가 주장한 것은 그래서 과도한 물질적인 유혹을 피하라 이렇게 합니다. 시간을 내가 스스로 뭔가 하면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유 아닙니까? 과거에 슐러가 얘기했던 자유의 모습과 같습니다. 헤세가 얘기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여기보다 이제 조금 더 뭔가 하면 뭔가 조금 더 요건 지나갈게요. 조금 더 여기 중간에 하나가 빠졌네요. 예, 여기에 보면 오스트리아에 여기에 보면 뭔가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펠버라는 오스트리아에 지금 현재 좀 더 젊은 사람이죠.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반세계화 작가 혹은 활동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한국에서 어떤 뭐 유력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정치인 한 분이 쓰는 것 같습니다. 공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공익이라는 말, 공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공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유화를 되게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펠버의 이 사람의 주장은 공익을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공익적인 가치. 여기에 말하는 민주적인 가치는 공익적인 가치를 얘기하죠. 어쩌면 사회주의하고 연관이 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펠버의 주장, 오스트리아의 주장, 역시 독일 문화권이죠. 독일어 문화권인데 펠버의 주장보다는 좀 더 덜 과격한 패시의 주장입니다. 패시의 주장은 개인적인 어떤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즉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패시와 펠버의 주장. 펠버는 상당히 구조를 개혁하는 과격한 주장입니다. 저는 이래서 패시의 주장과 최근에 크리스티안 펠버나 니코 패시의 이 두 사람의 뭔가 하면 경제적인 모델의 주장은 바로 그것이 낭만적인 주장이다. 즉 독일의 인문정신에서 나온 낭만적인 주장인데 이것은 사회적인 낭만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급진적이고 사회적인 낭만성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낭만성이 아니라 사회 자체를 낭만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경제학에서 전통적인 경제학의 모델은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호모 이코노미쿠스인데 원래는 라틴어는 호모 웨코노미쿠스죠. 이런데 이것을 독일어에서는 그렇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호모 웨코노미쿠스의 그 반대 개념은 저는 사실 저의 주장은 감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감성인이 바로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감성인이 서로 두 가지 쌍을 이루는 어떤 개념, 즉 계몽성과 낭만성의 어떤 두 가지 개념과 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경제인과 혹은 감성인을 두 가지 합치면 그 두 가지 요소와 계몽성과 낭만성 요소를 합치면 네 가지 요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요소의 그 성향의 인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은 네 가지 계몽적 경제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유형을 얘기하지만 개인의 성향이기도 하죠. 주로 이것은 지도적인 경제인이나 지도자가 있습니다. 계몽적 경제인이죠. 그다음에 계몽적 감성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토마스 만이나 아니면 괴테나 이런 작가나 지식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계몽적 감성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낭만적 경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패시나 펠버입니다. 이런 경우는 경제인이긴 하나 경제적인 주장을 하나 그것은 사회적인 낭만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회 구조로 혹은 개인적인 구조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패시와 펠버의 주장입니다. 영국에서 나온 최근에는 도넛 경제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간상 빼겠습니다. 낭만적 감성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헤세가 슐러가 개인적인 낭만성을 추구했듯이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낭만인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제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낭만적 감성인을 찾는데 어쩌면 좀 위험한 것이 계몽적 이 사회적인 문제로 보면 혹은 정책으로 보면 계몽적 경제사회는 성장이 아주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분배가 문제가 되는 사회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계몽적 감성사회는 뭔가 하면
집단적인 어떤 도덕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념 지향성이 과다합니다. 이런 유의 사회는 이념적으로 혹은 도덕성을 강조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이념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사회입니다. 낭만적 경제 사회는 사회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뭔가 하면 제가 뭐 어쨌든 이거는 순수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단적인 어떤 행복을 지향합니다. 행복이 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소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패시는 소비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소비에서 좀 멀어져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소비를 지향해야 됩니다.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지향됩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런 사회는 생산이 약화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낭만적 감성 사회는 어떤 사회는 생산과 소비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게 관심이 없고 개인적인 어떤 행복만 추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낭만적 감성 사회는 가장 위험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제 결론을 얘기하면 개인이 자신이 자유롭게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성향을 기르고 혹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자유를 허용하고 혹은 그런 자유의 능력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것이 행복한 삶이 되고 국가는 혹은 사회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그것까지가 책임입니다. 국가는 그렇다면 그런 것이 실현되는 사회 혹은 그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개인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해서 일단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삶을 위한 인문과 경제, 아주 열정이 넘치는 우리 조보 동무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조금 어려웠지만 어쨌든 이런 행복한 또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급변하고 또 각박해져가는 현실에 또 우리가 적응해져 가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이런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소양은 앞으로도 더 절실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께 좋은 강의 들려주신 우리 조보 동문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아주 수고하셨고요. 함께 해주신 동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